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띠니에요. 오늘은 순띠니가 프로페셔널한 원래 본업을 좀 한번 일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사실 경력자분들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신규 선생님들을 위한 순띠니가 위하는 2번 간호 프로토콜입니다. 사실 원래 정해져 있는 그 프로토콜이 원래 있어요, 간호학과에서. 그렇지만 그거와 다르게 실질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줘야 될 것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 나름대로의 짬밥을 가지고 제가 겪었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조금 더 이번 간호를 할 때 조금 더 섬세하게 환자를 더 볼 수 있는지. 처음 오면 다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보고 하는 거 따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걸 최대한 끌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환자들한테는 조금 더 편리한 병원 생활, 입원 생활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호정보조사지랑 할 거고요. 입원 간호를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 환자가 입원을 한대요. 입원을 한다고 했으면은 뭐 때문에 입원하지?가 먼저 궁금하고, 입원 자리가 있나가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입원 자리 병상 확보한 다음에 이제 입원을 한대요. 그러면 보통 외래나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해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입원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대충 경력자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신규 선생님들 눈에는 이게 뭐지? 그냥 진단을 알고만 있지 이게 그래서 왔구나 라고만 이해하지 어떻게 착착착착착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고요. 제 순서대로 스무스하게 이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입원을 한대요. 그러면은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성인 간호정보조사지. 소아는 소아대로 하면 되고 간호정보조사지가 필요해요. 간호정보조사지 안에는 보통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빛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체 사정, 전화번호, 입원 경로, 입원 방법, 입원 동기, 그리고 과거 병력, 입원, 수술 이력, 가족사항, 가족력, 최근 투약 상태, 약품, 음식 알러지, 종교, 문화 요구, 흡연, 음주, 백신, 코로나 확진 유무, 배변, 배뇨,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식욕, 정서, 수면 상태, 신경계, 피부, 보조기구, 삽입기구까지. 대략으로는 이렇게 하고요.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게 이 종이 안에 다 있어요. 이 한 장으로 우리는 끝내야 돼요. 환자가 어떻게 왔고 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간호정보조사지를 뽑았으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낙상, 욕창, 통증. 사람들이 그냥 오진 않잖아요. 아프니까 오고 불편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 사람들마다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돼서 나가는 거는 낙상, 욕창. 이 사람이 넘어진 적이 있는지,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무릎이 다쳐서 왔는데 넘어져서 다쳤는지, 그냥 가다가 어디 부딪혀서 다쳤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것도 사정하기 위해서 있고, 있는 동안에도 낙상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환자가 옆에 보호자가 항상 365일 24시간 대기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보고 점수 평가를 하여서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낙상 위험성이 있으면 내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구나 이런 걸 평가하고자 하는 거고, 욕창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여기 골절돼가지고 대퇴부 쪽이 골절돼가지고 왔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면 그래도 좀 낫거든요.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중 부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욕창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은 코로나 검사를 요즘에는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다 걸렸어도 하고 들어온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신속항원은 외래나 이런 데서 하고 오지만 PCR 검사는 2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검사 동의서까지 받고 밑에서 하고 올라오게 되는 거 있으십니다. 또 하나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DNR이라고 심폐소생술 금지하는 것까지 받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준비했어요, 서류를.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입원 환자가 올 거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다? 저도 맨날 빼먹는 건데 이름표가 가장 중요해요. 환자가 오게 되면은 환자가 오게 되면 어떻게 왔는지, 그 환자를 우리가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 진단명, 수술명, 이렇게 수술일, 이렇게 주치의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거 있고, 이거는 밖에 보이는 이름표. 이름은 거의 가려지긴 해요. 뭐, 땡땡땡, 뭐, 김땡땡, 막 이런 식으로 가려지긴 하는데,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스티커를 준비했어요, 제가. DNR이신 분들은 DNR 표시가 또 있는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감염 관리처럼 해가지고 A는 공기, B는 블러드, C는 접촉, D는 요즘에 비말까지 같이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환자를 위한 이름표, 우리가 환자 인식을 해가지고 환자 인식표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래가지고 낙상 주의인 사람들은 낙상 주의 스티커를 붙여요, 이렇게. 사진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내과 환자분들 중에서는 수술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AVF처럼 투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인공으로 관을 꽂기 위한 그 루가 있어요. 바늘을 꽂기 위한 그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인공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제 우리가 느낌을 받아야 돼서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서 거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리잖아요. 그쪽에는 혈압이나 이런 걸 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left time save, right time save, 이곳은 지킨다, 이렇게 이쪽 판은 지킨다 하는 거 있고, 고위험 낙상도 스티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티커도 있어서 이거에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 거 있으시고요. 일단 이 정도로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할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환자가 입원하면 처음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물품에 대한 것들도 환자한테 보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이 종이로 설명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져갈 거고요. 이게 준비물이에요, 지금. 근데 서류만 이 준비물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 혈압계, 청진기 하면서 바이탈 사인 측정할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팀간호다. 펑셔널이면은 차지 선생님이 다 해가지고 알려주는데 팀간호일 경우는 내가 온전히 다 해야 되는 거니까 환자가 처방이 만약에 외래에서 나는 경우는 심플한 경우는 다 그냥 주고 보내기도 하거든요. 입원하자마자 처방이 같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왔다 갔다 2번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뭐 사실 여러분도 거의 한 5번, 6번 왔다 갔다 해요. 한번 보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동선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는 처방을 확인을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맹장으로 왔어. 맹장으로 왔는데 수술을 준비할 거야. 그러면은 주르륵 처방이 아마 프리 처방으로 다 날 거예요. 그 수술 전 처방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이 난다 이러면은 뭐 열이 심하게 나요. 이게 염증 때문에 날 수도 있지만 다른 염증 소견이 있지만 무슨 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컬처까지 나갈 수도 있다. 블러드 컬처까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처방이 나면은 저는 랩도 준비해갖고 피 검사나 이런 것들 다 준비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방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 환자한테 다 알려줄 수 있는 것들 다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는 이제 환자한테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저도 다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거를 매번 하는 일이지만 보이시려나? 매번 하는 일이지만 절대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 순서는 대충 알지만 그걸 보고 다시 흘끼들끼 보고 우리가 하는 거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제 포인트는 말이죠. 그래서 환자가 왔어요. 그럼 왔는데 이 사람이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GS 외과적으로 해가지고 맹장 때문에 왔다고 해요. 가장 보통적인 거니까. 배가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맹장을 진단을 받았고 외래에서 올라왔어요. 병실에 왔죠. 병실에 왔으면 이제 병동에 올라왔으면은 환자 소개를 보통 간호사 소개를 먼저 한대요. 근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프로토콜에 보면 안녕하세요 간호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은 하지만 다들 간호사인 거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를 이제 알려주긴 하지만 정확하게 알려주거나 하진 않거든요 보통. 급하니까 일단은 담당 간호사고요. 환자분 키 몸무게 아실까요? 물어보고 정확한 게 필요한 내과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키 몸무게를 진짜 측정을 해요. 수술하는 경우도 측정해야만 해요. 왜냐면 그 키 몸무게에 대해서 수술하는 마취 약물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환자 확인이잖아요. 이 사람의 환자 확인은 우리가 원래 2가지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환자 성함, 대상자 성함하고
그리고 생년월일 이걸로 먼저 판별을 하고 그리고 팔찌를 먼저 주죠. 그래서 판찌로 인식 판찌를 주고 환자 인식표를 줘요. 이게 요즘 단어가 바뀌었는데 저는 편하게 해볼게요. 인식 팔찌를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병실로 안내해서 혈압 간호정보조사지가 종이가 아니라 너무 힘드네 이거. 종이가 아니라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뭐 환자가 완전 심해가지고 누워있어야 되지 않은 이상은 옆에 앉혀두고 그냥 컴퓨터 보면서 우리가 바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로 바이탈 사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심장내과 이쪽으로 왔는데 갑자기 뭐 숨이 차요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바이탈 사인을 먼저 측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치를 해주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는 환자가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으면 해열제를 먼저 주고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할 수 있으니까 환자한테 어떻게 신체 사정을 먼저 바이탈 사인을 먼저 해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지 기본적인 정상 수치 범위에서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압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의식이 널널한지 드로우지한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시진을 그때 그냥 해요. 이 사람이 무릎이 다쳐서 왔으면 붕대를 감고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은 또 이제 배가 아파서 보이진 않지만 환자가 배를 움켜쥐거나 뭐 아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대로 우리가 배웠던 간호사정 그대로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화번호를 물어봐야 돼요. 환자분이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보통 전화번호를 그냥 확인하듯이 말해요. 보통 입력돼 있거든요. 처음에 입원할 때. 그러면 환자 본인 건지 먼저 010-1234-455678 맞으세요? 누구 번호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분 번호세요? 하면은 환자 본인 거래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할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더라도 보호자가 한 명만 있는 경우는 드물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 보호자로 1번을 먼저 물어봐서 첫 번째로 연락하실 분 더 계세요? 물어보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첫 번째 분이 연락이 안 되면 두 번째 분이 연락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분까지는 최대한 받아놓도록 노력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 경로, 입원 방법, 입원 동기를 이제 물어보겠죠.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환자가 배가 어제부터 3일 전부터 배가 아팠는데 오늘은 울렁증도 있고 토도 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육하 원칙에 대해서 말하면 되죠. 3일 전부터 복통이 있었고 오심구토 증상이 있어서 본원, ER이나 외래통에서 입원했다 이렇게 해서 딱 분별하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입원했을 때 당시에 내가 봤잖아요. 이 사람이 걸어왔는지 휠체어 타고 왔는지 그거 경로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환자한테 사정을 하죠. 아 그러셨군요. 많이 아프셨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하고 환자가 너무 아파하면은 진통제 먼저 주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좀 뒤바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차피 우리가 피검사랑 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주사 바늘을 먼저 잡고 시작하니까 수액을 그냥 기본적인 걸로 달던지 아니면 처방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루틴이 있어요. 의사들이 보통 쓰는 루틴이 있는데 뭐 GS는 GS대로 쓰는 루틴이 있을 거고 수술을 하게 될 거면은 기본적으로 쓰는 플루이드를 쓸 거니까 보통 그거에 그냥 일반 필터 수액이나 그냥 수액을 달아줘요. 1리터로 보통 달아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응급실에서 오는 경우는 이미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 주기도 편하겠죠. 약을 주는 경우도 일단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노티하거나 PRN 처방이 바로 나 있으면 필요시 처방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병력을 물어봐요. 고혈압이나 당뇨, 간염, 결핵, 천식, 암 등 앓은 질환 있으실까요? 앓았던 질환이 있으실까요?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고혈압 있고요. 당뇨 있어요. 만약에 간염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알아서 이미 약을 먹고 계셔서 저 B형 간염인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한 번 더 조심스럽게 환자분한테는 이게 프라이버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우리가 여쭤봐야 된다는 거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입원했던 적이나 수술했던 적 있으세요 하면은 언제 뭐 때문에 입원했고 뭐 때문에 입원했고 근데 우리가 과거 병력을 모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 있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몇 년도에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고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게 이루어져요. 과거 병력, 입원이나 수술 이력, 그리고 가족력 그러면서 이제 최근 투약 상태까지 해가지고 확인하면서 이제 가족 사항, 약품, 음식, 알러지 이렇게 넘어갈 건데
환자분이 당뇨나 고혈압을 알았대요. 근데 약을 먹고 있고 몇 년도에 진단을 받았대요. 그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족 중에 암이나 질환으로 돌아가시거나 진단받으신 분 계신가요? 해가지고, 누가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다. 누가 무슨 암을 받았는데 완치되었다. 이렇게 하고, 보통은 저는 3대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할머니 때부터 있어가지고 암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족력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동그라미가 여자고 네모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네모는 사망하면 이제 X 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인지 무엇인지 해가지고, 몇 남는지 이렇게 해서 원래 저는 신규 때는 그렇게 풀로 배웠는데, 좀 되면은 이게 계속 이게 정확하게 해야 할 내과적인 상황들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외과적인 것들은 그냥 이 사람이 누구랑 살고 있고 보호자는 누구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크게 일어날 상황이 없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갈 상황이 많다 이러면 정확하게 더 꼼꼼하게 섬세하게 파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족력이랑 알아봤어요. 근데 최근 투약 상태에서 고혈압 약을 먹었대요. 먹었는데, 그러면 약을 이제 같이 물어봐야 되고, 약은 이제 한꺼번에 물어볼 건데, 같이 물어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마지막에 물어보긴 해요.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그 약이 만약에 고혈압 하나다 이러면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어르신분들이 오실 때에는 하나다로 오지 않아요. 내과적인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거의 한 약물을 내과적인 분들은 한 10가지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결핵약도 먹고 있고 BPH 약도 먹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가지고 약품을 조회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약국에서 다 해주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숙지하시고 언제 어떻게 먹었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한 번인 드신 사람들이 보통이잖아요. 아침에 보통 먹을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먹었다. 아침에 한 번 먹었다. 당뇨약도 식전에 먹었는지 식후에 먹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 거 있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그 심장 문제 있으신 분들은 꼭 드시거든요. 혈관에 스텐트 박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꼭 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아스피린도 그리고 호르몬제는 몇 시에 먹었는지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정확하게 호르몬 주사가 약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몇 번 먹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갑상선은 아침 몇 시에 먹었다 저녁 몇 시에 먹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와파린은 INR 수치라고 해서 피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피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피가 이제 지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흐름이 갈 수 있게끔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시간을 꼭 맞춰 먹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고 용량도 한 티를 드셨는지 몇 밀리그램을 드셨는지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다음날 됐을 때 INR이 늘어지는데 그걸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절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내과 협진을 또 봐야 되겠죠? 제가 말이 빠른데 이거를 어떻게 느리게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있고 그리고 출혈 위험이 있는 약물들이 있어요. 아스피린이라 고혈압약이라고 하는데 아스피린처럼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맹장 수술을 하러 왔어요, 환자분이. 근데 먹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의 그 출혈이면은 이제 협진을 봐서 괜찮다고 하면은 수술 위험성을 보고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정형외과적인 수술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일주일 정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지혈제가 아니라 출혈 위험성이 있는 아스피린 같은 용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성분이 있는데 그건 아스피린 치면은 바로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단어가 기억이 너무 안 나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과거병력, 입원 수술 이력, 가족상, 가족력, 암 이렇게 알아봤고 근데 약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한꺼번에 물어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약품 알러지 있으세요? 약품이나 음식 알러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약품이나 음식은 항생제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있고 CT나 이런 걸 찍었을 때 조영제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는 거 있고 음식은 어땠는지 우리가 식단에 적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환자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해요. 병원에서는. 그런 상태이고 이제 종교, 문화요구, 흡연, 음주로 넘어갈 건데요.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냐 하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긴 한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서 그런다. 환자분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요구 때문에 수혈을 거부한다든지 채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저희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채식주의인지 돼지고기 금지인지 해산물 금지인지 수혈을 거부하는지 수혈을 거부하는 종교가 꼭 있어요. 그 종교에 대해서 이제
가타부타 할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수혈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수혈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뭐 만약에 피머나 이런 경우는 거의 피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수혈을 받는 경우가. 그래서 이거를 정말 거부하면은 자기 자가 수혈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 있고, 흡연이나 음주, 흡연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몇 년간 지금 됐는지,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몇 갑 피는지 이 정도까지 해야 되고, 음주도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언제부터 음주를 시작했는지, 몇 병 마셨는지, 어떤 종류로 얼마나 마셨는지를 우리가 개방형으로 물어봐야 돼요. 소주 한 병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소주 몇 병, 그러니까 어떤 걸로 얼마나 드셨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환자가 막걸리를 한 병 매일 먹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있고, 이제 요즘 백신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같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코로나도 한꺼번에 물어봐야 돼요. 코로나랑 폐렴 보통 물어보거든요. 폐렴국은 백신 물어보면서, 폐렴은 65세 이상 분들은 지금 무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65세 이상인데 못 맞았다. 그냥 정형외과적으로 간단한 걸로 왔는데 못 맞았다. 이러면 이제 이거 보건소 가면 무료 접종이다. 맞으셔라 라고 이제 권유할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그런 걸 이야기해주면 되고, 인플루엔자 독감 맞았나. 이제 12월이나 뭐 11월 12일 되면 겨울철이니까 그때는 독감 예방 주사까지 맞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꼭 독감 맞으셨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1차, 2차, 3차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예방접종 맞았느냐, 그리고 어떤 종류로 맞았느냐, 언제 맞았느냐, 1, 2차까지 다 알면 좋은데 환자분들이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3차 마지막쯤엔 얼마까지 맞았느냐, 몇 달 정도에, 몇 월 달 정도에 맞았느냐라고 우리가 설명을 정확하게 물어보면 되고, 그럼 환자가 기억 안 나는데 언제쯤 됐을 거예요. 이렇게라고 하면 유추할 수라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확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고, 자가격리를 얼마나 했고, 이제 해제되는 서류가 있는지 가지고 와라, 보여달라 해서 스캔을 해서 저희가 그 전산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코로나를 다 했으니까. 그리고 배변, 배뇨,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할 건데, 우리가 증상에 따라 물어보는 정도가 더 달라요. 이 사람이 신경외과적으로 왔으면 GCS나 신경계 사정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이 사람이 일레우스로 왔어. 외과적으로 왔는데 일레우스로 왔어. 장폐색으로 왔으면은 장이 막혔는데 뭐 대변을 얼마나 못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더 자세하게 물어볼 거고, 뭐 갑자기 심장 문제로 왔어. 숨이 차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가슴 아픔이 흉통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정확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배변 배뇨 상태를 봤을 때 소변 잘 보세요. 소변 볼 때 아프시거나 하신 거 없으시고요. 이건 유로 쪽에서 거의 많이 물어보겠죠. 그리고 대변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대변은 며칠마다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3일 정도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보신다고 보면 되고, 3일 이상으로 늦게 보신다, 안 보신다 이러면 변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변비가 좀 있으시네요. 평소에 수분 섭취 안 하시면 좀 많이 하세요 라고 권유할 수는 있는 거 있고, 대변 색깔이나 양상이 괜찮으신가요? 라고까지 물어봐서 이 사람이 뭐 깜장색 짜장면 같은 색깔을 봐요. 그럼 이제 100% 출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출혈이 있다 이런데, 이제 복통으로 왔는데 그런다 하면 이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이거를 빨리빨리 우리가 처치해줘야 된다는 거 있고, 대변을 물어볼 때 장폐색이나 뭐 이거 대장암이나 이런 거 있었던 분들은 장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혹여나 장루 같은 거 가지고 계시니도 확인을 해야 돼요. 환자분들이 알아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신경을 안 쓰거든요.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걸써요. 사실 이번 간호를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원래 저는 데이 2부 나이트 근무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신규 선생님들이 왔을 때 간호 환자를 받았는데 환자분들한테 빼먹은 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환자는 물어봤는데 왜 또 물어보냐.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그나마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3번, 4번이 되고 계속 물어보게 되면 환자는 이제 아픈데 더 짜증이 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거를 막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가장 자세하게 해놓으면 환자도 편하고 우리도 더 편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배변까지 일단 했고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소화기계 물어볼 거고, 이 사람이 연화곤란, 오심, 구토, 토열, 소화불량, 복통, 복부 팽만, 속쓰림이 있었는지, 이제 내과적으로 소화기 내과를 입원하셨다 딱 이렇게 정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장폐색으로
입원했는데, 외과적으로 입원했는데, 압배인데 이런 거 이제 맹장인데 뭐 오심이나 뭐 설사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 있으시고, 소화기계 했고, 이제 순환기계, 심장내과 쪽 문제겠죠. 심장은 심계항진, 가슴이 두근거림이 심한지, 호흡곤란이 있는지, 식은땀이 나는지, 흉통이 있는지. 흉통이 간간히 있다가 없어지시고 방사통으로 견갑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견갑통은 조심해야 돼요. 견갑통이 있는데 그냥 있으시구나, 정형외과장 뭐 외과 어디 부딪혀서 난 통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환자분이 왜 왔는지 아팠는지까지 정확하게 하고, 세츄레이션을 잘 봐야 돼요. SpO2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95%, 원래 95에서 100이 정상인데 그게 좀 미만으로 떨어져. 근데 디프레싱을 하라고 하는 환자가 숨이 차고 가슴이 쪼여오는 느낌이 든대. 그러면은 이제 바로 노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근데 어르신분들은 산소 포화도를 90%까지 그냥 뭐 폐렴이거나 원래 천식이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잘 계속 내가 이런 환자를 받고 이런 환자들의 증상을 알고 잘 기디가 돼서 증상을 내가 노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하면은 넘어가도 돼요. 근데 내가 모른다 이러면은 옆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요. 환자가 지금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 92%에서 93%예요. 더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본다고 해서 혼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물어봤던 걸 계속 물어보면 화는 내겠지. 그래도 물어보세요. 그 화내는 게 무서울 수는 있어요. 사실 나도 울면서 했거든, 맨날. 갑자기 떠오르네. 진짜 감정이 복받치네요. 울면서라도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환자들한테 우리가 정확하게 해줘야 되잖아. 그랬고요. 호흡기계는 보통 호흡기 내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호흡곤란이 있는지, 입술에 청색증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기침을 하는지, 가래에 있는지, 가래에서 피가 나는지, 호흡을 좀 이상하게 쉬어, 불규칙정하게 쉬어, 이런 거. 호흡 보통 그냥 안 재잖아요. 호흡기 내과는 근데 풀로 재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환자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알아요. 첫 스타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바이털 사인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있고, 원래 청진까지 하면 좋은데 사실 청진까지 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보통 의사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하면은 우리는 거의 완전. 식욕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식사를 잘 하시는지. 보통 암 환자분들은 식사가 저하되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5에서 10kg 이상 식욕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빠졌다. 이런 다음에는 의심해 볼 수 있고, 다이어트 했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 그러셨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런 중에서도 이제 증가하셨는데 감소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증가했다면 호르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갑상선 뭐 기능 저하나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몸무게가 마치 늘어나거나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봐야 된다는 거 있고, 정서적이나 수면 상태도 우리가 환자의 전신을 보잖아요. 전신만 볼 뿐 아니라 마음도 들여다봐야 돼요. 정신 건강의학과 그 병동에 오신 분들은 더 자세하게 파고들을 거지만, 우리는 일반 병동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서적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흥분을 하는지 안정된 상태로 말하는지, 아프면 당연히 짜증내고 말하는 건 당연하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뭐 다른 데를 보면서 막 눈을 회피하면서 이야기를 해. 내 눈을 못 마주쳐? 그리고 뭐가 보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의심을 해요. 이 사람은 일반적이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물어보는 거죠. 혹시 뭐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 진단받은 게 있으세요? 이렇게, 이건 조심스럽게 사실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프라이버시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수면장애가 있으신가요? 잠은 혹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보통은 6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면 그냥, 요즘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했기 때문에 그냥 잔다고 보고, 그 미만으로 막 2시간, 4시간 자고 계속 자꾸 깨는지, 뭐 2시간씩 자는데 뭐 자꾸 깨요. 근데 약은 따로 안 먹어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2시간씩 잔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약을 먹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혹시 드시는 약 있으세요? 뭐 먹기는 하는데 가끔은 뭐 타이레놀 먹다가도 가끔 뭐 수면제 어디서 처방받아가지고 먹어요 하면 그것도 이제 약에서, 환자분들이 간혹가다 다 잊어버리고 말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나한테 일상이 돼버린 거는 나도 잊어버리고 환자도 모르는 거야. 이제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 있고, 그리고 또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 말을 하자면, 약을 꼭 먹어야 돼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꼭 드셔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드시거든요.
하루에 어떤 걸 어떻게 드셨는지 정확하게 해야 되고 밀리그램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스키조프레니아처럼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약물을 안 드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 전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드시고 오셨는지까지 확인하고 약을 언제 갖고 올 수 있는지 원래 언제 먹는데 지금 언제 거 로스 됐는지 그것까지 확인해가지고 전체 용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 있고 그걸 이제 컨펌 받는 거는 그냥 이제 의사가 판단할 거니까 우리는 토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외과 쪽으로 오신 분들, 신경외과나 신경과 쪽으로 오신 분들은 저림 증상이 있어서 왔다, 뭐 팔이 안 펴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뇌 쪽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신경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GCS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자극을 주었을 때 말하는지 아니면 그냥 아파도 말하는지 그 GCS 점수에 따라서 또 환자 사정하는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외과나 신경과 근무하시는 분들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몇 점이고 몇 점이고 몇 점이다. 그래서 토탈 몇 점인데 다리랑 이 모토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부 보이면 그냥 보여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환자분한테 부종 같은 게 있으세요? 뭐 그리고 한 번만 눌러볼게요. 요온 부종 같은 경우는 이제 피팅이 되면 이런 건 이제 누르면 안 돼. 그 몇 포지티브인지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건 좀 해고 요양병원에서 오신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그분들에게는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조금씩 있어요. 오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요. 보조기구, 삽입기구 이제 간호정보조사지가 끝나가요. 정말 길죠. 우린 이거를 맨날 환자를 받으면서 말하고 있어요. 입이 터질 것 같아요. 이거를 10분 안에 우리는 끝내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힘들겠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10분만 걸리는 게 아니라 대상자분들의 정서적 지지까지 해주려면은 10분 이상이 걸리고 한 명 받는데 30분까지도 걸리고요. 정신건강의학과 1시간 이상 걸리니까 힘내세요. 네, 그리고요. 보조기구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 안경이나 이런 건 안 물어봐도 되고 혹시 렌즈나 보청기, 틀니, 흔들리는 치아 이런 거 물어봐야 되고 특히나 맹장 환자들은 이제 수술하러 온 거잖아요. 수술 환자한테는 이빨 흔들리는 거 있으세요? 임플란트 하신 거 있으세요? 보청기 가지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금속 물질 몸에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를 물어보세요. 왜냐면 수술하는 중에 피가 나게 되면 이제 전기 소작술이라 해가지고 기구를 이게 하는데 내가 몸에 반지나 이런 걸 끼고 있으면 거기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있고 환자분들의 이제 지팡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삽입기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냥 콧줄도 있을 거고 항암하셨던 분들은 여기 케모포트라 해가지고 단위로 이제 1, 2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뭐 체인지 하는 걸로 있는데 여기 이제 바늘을 너무 많이 꼽으니까 아프니까 대신 여기로 꼽는 그 케모포트라는 IV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케모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를 헤파리제이션을 보통 해주거든요. 이제 그 만에서 굳거나 피가 굳거나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헤파리제이션을 해가지고 혈류가 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보통 어떻게 하는지 뭐 그냥 보통 1000유닛이 요즘에 다 시판용으로 나와가지고 그 시판용으로 그냥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심장 쪽 문제 있는 사람은 페이스메이커 있는지 그리고 식사 못하신 분들을 뭐 진짜 요양병원에서 오신 분들은 PEG 튜브 같은 거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서브클라비안 카테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치만 물어보고 뭐 여기 AVF나 투석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런 데 가지고 있을 거고 소변, 유로 쪽은 기억이 안 나네. 여기에 또 갖고 있거든요. 소변줄 대신에 연결해가지고 가시고 방광에 직접적으로 방광인지 요류에 연결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잘 확인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정보자시가 얼추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환자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수술 전 간호를 할 거니까 수술 전 간호는 맹장으로 왔어요. 이제 맹장 자체로 이제 볼게요. 복통이랑 설사 있어서 왔다고 했고 낙상 환자한테 혹시 넘어진 적 있냐 낙상하면서 하면 되고 그 낙상 주의 동의서라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대1 간호가 아니라 통합병동이기 때문에 1대8, 1대 다인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1대 다 간호이기 때문에 콜베 설명법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환자분, 저희가 여기가 1대1 간호가 아니라 1대 다 간호다 보니까 저희가 콜베를 누르시면 올 건데,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응급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급하신 거 아니면 한 번만 누르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도 안 온다 싶으시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인 다 받아야 돼요. 욕창도 한번 안내문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보시라는 경우도 있는데, 욕창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있었던 사람들은 있었거나 힐링된 흔적이 있다. 그리고 욕창이 있을 것 같다 이러면은 몸 전체를 까봐야 돼.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오신 분들은 침대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옷 다 이제 확인하고, 이런데 눌러있는 곳. 엉덩이 콕식스 쪽 같은 건 맨날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체위 변경이 제대로 안 되면 욕창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이게 레드니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눈으로 잘 보고, 욕창의 단계가 또 있으니까 1, 2, 3, 4단계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 있고, 환자분한테 어떻게 체위 변경 하셔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라 하면 되고, 안 되면 이제 간호 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몇 시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체위 변경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우리가 인계를 해야 되겠죠. 코로나도 이제 검사 부담 동의서 이거 설명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게 처음에는 비급여로 시작을 해요. 비급여로 시작하게 되면은 근데 이 사람이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급여로 변경하게 되겠지만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시면 돼요. DNR을 부르지 않아요. 연명치료 중단서 그거를 해가지고 보호자 원래 전체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닌 곳들은 아직까지 2명 이상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확인받고 있어서, 원래는 전 할머니가 있으면은 할머니의 자식들 전부한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배웠을 때. 근데 이제 개정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몰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2명한테 받고 있고, 담당이한테 이제 받는 걸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있고, 이 기관 내 삽관을 할 건지, 인공호흡을 할 건지, 흉부 압박을 할 건지, 이제 CPR을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응급약만 쓸 건지, 승합제만 뭐 사용할 거냐, 그렇게도 안 되시면 그냥 보내드릴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드럽게. 그런 분들은 사실 정서적으로 예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가족이 떠나는 거잖아. 그 마음을 공감을 해줘야 돼. 그래야 돼. 우리는 간호사니까 가장 옆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물품들 있으면은 이렇게 사오셔라 하고, 와상이신 분들, 항상 누워 계신 분들인데 아스피레이션 위험성이 있잖아요. 흡인의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꼭 빨대를 이렇게 고무처럼 휘어올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꼭 가져다 달라고 하고 하시고요. 제가 지금 또 빼먹은 건데, 당뇨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을 맞거나 당뇨약을 드시는데, 인슐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챙겨드리는 게 원래 원칙으로 맞거든요. 병원 규정상 보통. 왜냐면 혈당은 우리가 잴 거고, 그거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인슐린 몇 단위 어떻게 맞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맞으셨는데 식전에 맞으셨어요? 식후에 맞으셨어요? 이게 변동되셔서 오래되셔서 자기가 변동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이번 간호는 마쳤어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줄 거고, 다음번에 데이 2부 나이트 병동으로 가져와 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먹방도 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알아봤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힘드셨겠지만 자막으로 다다다다 한번 해볼 테니까 저를 좀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띠니는 오늘은 좀 전문직으로서 일을 좀 수행을 해보고요. 신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토대로 이번 간호할 때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그러지 못해서 바라올 건데 안 되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환자가 일단 아프다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내 아빠가 아파서 왔어, 내 할머니가 아파서 왔어, 왜 나 좀 감정 기복이 심한가? 아빠나 할머니 뭐 가족이 아파서 왔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간호정보조사지를 하면은 마음이 조금 뭉클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고 어떻게 불편한지가 궁금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익숙해지면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환자에 대해서 왜 궁금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선서는 했기 때문에, 나이팅게일 선서를 했잖아요. 이 선서에 대한 마음가짐을 한 번 더 가지고 간호정보조사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의 멋진 간호정보조사지의 앞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 순티니였어요.